그걸 북한에 가지고 와서 유포시킨 거예요. 유가족들은 당연히 분개하죠. 개죽음 당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SRBM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 또 있고 순항 미사일도 쏘고 있고 초음파 전중 미사일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재원들이 어디서 났냐면 저는 아직까지 러시아를 의심하거든요. 미사일을 전담하는 군부가 있어요. 한 개 부대에서 미사일을 직접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만약 그 부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김정은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미사일 본체만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이동식 발사대만 관리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대요. 그 외에 보상이라는 거 없고 병사까지 안 돌아가. 북한은 현재 몇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나요? 일단 이게 애매모호하죠. 실제 정상 국가가 아니고 또 솔직히 매 나라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 자산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실제 숫자를 공개 안 하는 게 사실인데 북한 같은 거는 예측 불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가 그 전문 기관에서 분석한 데 하면은 30에서 많기는 60기까지 가지고 있다. 네, 미사일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북한도 그 사이 계속 그냥 그 폭죽처럼 계속 쏴 올리고 있는데 그냥 그 무의미하게 쏴 올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 보게 되면 일단은 SRBM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 또 있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도 쏘고 있고 그다음에 그 ICBM 대륙 강도 미사일 그것도 쏘고 있고 그다음에 HGV라고 해가지고 초음파 전중 미사일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고공 미사일인지 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미사일들도 여러 가지로 다 형태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재원들이 어디서 났냐면 저는 아직까지 러시아를 의심하거든요.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 한마디로 식당에 관한 메뉴가 여러 가지인데 이걸 다 못 만들어요, 북한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 자산들, 핵 전략 자산들은 다 러시아에서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계속 시험 발사처럼 계속 쏘고 있는데 계속 쏘고 있는 원인은 그 자기들의 그 무력 증강 상태를 갖다가 과시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사거리를 자꾸 늘려보고 그다음에 이번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동해안에다 쏴가지고 파괴력도 좀 타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죠. 그 외에도 일단 북한은 그 TEL이라고 해가지고 발사대가 이동 발사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동 발사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제가 북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후에도 그런 북한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꾸 미사일 하면서 자꾸 떠드니까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그건 일리가 있다 하고 저 들은 이야기인데 김정은이가 일단 김정은 명령 최고사령관의 명령에서 발사되는데 일단 로켓 전략사령부라는 그 미사일을 전담하는 군부가 있어요. 있는데 한 개 부대에서 미사일을 직접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줬다가는 만약 그 부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은 김정은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체계는 세계로 다 이게 분산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본체만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처럼 TEL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발사대만 관리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대요. 이게 다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한 개 부대에다가 모든 권한을 안 줬다는 게. 근데 아직까지도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핵포탄을 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미국처럼 당장 어디에서 이게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야 쏴라 이렇게 되면은 그 각 부대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덩체 가진 그 미사일 덩체를 관리하는 부대가 발사대까지 와서 발사대 싣고 발사대가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수단도 여러 가지고 그다음에 미사일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그 발사 자체를 북한이 지금까지 그 조사했다면 47곳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강도도 있고 그다음에 평안도 여러 지역에서 쐈는데 이거는 일단 북한의 김정은의 전략이라고 봐요. 요격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격 못한다. 아무 데서나 막 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몽땅 다 그 미사일 동체나 발사대 자체를 산속에다 숨겨놨기 때문에 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열차로 또 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자꾸 부각이 되지만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하면서 또 순항 미사일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가질 건 다 갖고 있어요.
일단 그 헤일이라는 거는 그것도 잠수함에서 쏘는 건데 뭐 일단 그것도 잠수함을 통해서 뭐 무슨 수단 미사일이 됐든 뭐 그런 그다음에 그 함대함 이 공격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이 화산 31이죠. 이번에 공개한 것이. 근데 저는 이게 참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의심스러워요. 이게 핵탄두거든요. 전략 핵탄두인데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카트리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사일은 여러 가지 뭐 화성도 있고 뭐 그 미사일 이름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핵탄두, 탄두에다가 이게 핵을 장착, 화산 32를 장착을 하게 되면 핵미사일이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화산 31은 모든 형태의 미사일에 다 장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좀 과시하고 있는데, 일단 화산 31의 위력 자체를 보면은 일본의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떨고돈하고 거의 버금가는 10킬로톤인가 뭔가 그 정도의 위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것도 분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형, 우라늄형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화산 31이 실용적 가치가 있냐 없냐고 할 때 저는 의심스럽고 만약 그거를 이 북한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미사일에 이걸 장착해 가지고 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정말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 나라 자체가, 북한 자체가. 그러니까 그땐 뭐 미국이 선제 타격이 뭐 김정은을 죽이는 게 것이 아니라 화산 31이 있는 데다 쏘게 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뭐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일본의 그 정말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와는 비교가 안 되게끔 황폐화가 되고 향후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과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기도 뭐 아직 젊었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북한이 모든 그 조선주한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뭐 미사일 발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신형 무기라든가 이런 거는 뭐 어디까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과소평가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지나치게 떠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매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북한 군인들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청춘을 바쳐 복무하고 제대할 때 국가로부터 받는 실제 보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없어요. 일단은 북한의 그 병력 자체는 일단 우리는 똑같아요. 뭐 조국보위라고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요. 나가는데 일단 의무복무제이기도 한데 그 뭐 이미 전부터 뭐 북한도 이 군인들한테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제 50년이 훌쩍 넘었는데 북한군 자체는 언제부턴가 제가 있을 때 썩전이죠. 뭐 1970년대, 80년대부터 군에 나가게 되면 입당하러 간다 그래요. 노동당에 입당하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한은 계급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계급적으로 상승을 하자면은 스펙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치적 스펙이 필요해. 그중 정치적 스펙 하나가 우리처럼 뭐 그 뭐지 지식 학식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는데 북한은 가장 중요해 정치적 스펙. 그 정치적 스펙이 바로 노동당원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동당원이라는 거를 북한에서는 정치적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이죠. 그거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군에 입대를 해서 군에 가서 보통 10년, 5년 이상 뭐 부대별로 다르지만 거기 가서 복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입당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군에 가는 거지. 근데 그 외에 보상이라는 거 없고 일단 북한군도 생활비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줘요. 주는데 이게 병사까지 안 돌아가. 다 그 해당 소대장이나 뭐나 그 직속 상관이 다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직속 상관들은 그 결혼을 한 양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일단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다음에 북한 저 젊은 친구들이 군에 가는 거는 집에 있어봤자 부모님들한테 부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집이 찌질이 못 사는데 자기가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밥술을 한 술이라도 덜 자 해가지고 군에 가면은 일단 옷도 안 사 입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들한테 손 안 내밀어도 되고 하니까 군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있는 집이라든가 좀 이 계급적으로 좀 이 간부네 자식들 같은 경우도 역시 군에 가는 거는 뭐냐면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이게 북한군의 실체예요. 근데 그것도 심각한 건 뭐냐면은 부대별로 이 지역에 다 분포돼 있잖아요. 상간 오지에 있는 부대 같은 데 가면은
이 못 먹고 뭐하고 이제 영양실조로 죽는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뭐 100만 군대라고 해서 군대 무력고 머릿수로 계산하게 되면 한국보다 더 많아요. 예, 많은데 그걸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예, 이게 북한군 실태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해서 집에 와도 배운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뭐 개밥의 도토리 신세인 거죠. 아무래도 그 집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피부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감염 질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요군도 많잖아요. 예, 요군도 그렇고 요군들도 뭐 요군대로 또 혼선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예, 독립 부대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일단은 뭐 여자들도 깨끗이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여성들도 이게 깨끗이 하자고 해도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생활 조건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트 장교 출신들조차 사회에 나오면 꽃제비 신세가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일단 간부 자녀들이 군에 가서 이자처럼 정치적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복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북한 제도 그러니까 당국 자체도 간부의 자녀들은 이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혁명화, 노동계급화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육체적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일반 주민들보다 더 힘든 부대에 가서 복무를 해라. 이런 원칙을 세워 놨거든요. 예, 그걸 일단은 그 뭐지? 비서처 비준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비서처라는 거는 꼭대기 가장 높은 간부들 보고 비서처 비준 대상이라고 해요. 그 자녀들 보고 그 비서처 비준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무조건 군에 내보내라고 김정일이가 한때 그게 방침을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간부인데 자식을 딱 자식 가진 부모 입장은 똑같죠. 아무데나 그냥 일반적인 부대에 보냈다가 그 귀한 자식이 굶어 죽거나 뭐 병 걸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난이나 직분을 가지고 자식을 좋은 부대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남들은 통상 10년 동안 군 복무를 한다는데 얘네들은 뭐 3년 하고는 되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런 엘리트 뭐 한마디로 뭐 엘리트라고 하긴 뭐 직 간부네 자녀들이 군에 갔다 왔어요. 왔는데 뭐 비일비재하죠. 뭐 어떤 애들은 뭐 본인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따라서 뭐 좋은 자리 차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간부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천태만상인 거죠. 북한 사회 내부의 불만은 어떻게 커지고 있나요? 그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사한 군인들 그다음에 살아남아 왔는데도 그 영상에도 보도됐잖아요. 일부러 그것도 보여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뭐지 휠체어에 타고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또 일일이 또 안아주고 울고 불고 그런 몸이 그 불편해진 그런 군인들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러시아 갔다가 와서 그렇게 한 것도 이자처럼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 국내에 있는 부대에서 대체 지금 이 시기거든요. 해마다 3월 말 4월 달 되게 되면은 그 북한이 그 이 시기가 저녁 시기예요. 다 내보내는 시기야. 제대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역 같은 데 가잖아요. 그 기차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집에 귀가하는 군인들이 엄청 많아요. 무리제대라고 해가지고 많이 제대시키는 데 보면 어떤 광경들이 있냐면 한 10명 단위로 이렇게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버스를 타든 뭐 히치하이킹을 하든 집에 가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뭐 이런 군인들이 10명씩만 묶여가지고 돌아다녀요. 집에 가느라고. 근데 그거 보면 다 부모된 입장이니까 혀를 차죠. 얘네들 뭐냐면은 군에 가서 공병부대, 건설부대에서 그냥 뭐 굴을 파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 잘리고 뭐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죠. 얘네들은 완전히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몸이 성성하기라도 하면은 나와서 장사라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복지가 제대로 돼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우대가 있냐니까 그것도 없어요. 일단 얘네들은 영예군인 중이라고 뭔가 그래서 영예군인이라는 건 칭호를 주는데 그러다가 따로 공급해 주는 것도 없고 예, 예전엔 좀 주는 척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앞이 못 보게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뭐 그냥 그때 보면 뭐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
가서 그냥 막 뺏어 먹고 뭐 하고 우리 이제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회 현상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은 주민들 자체도 이거 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 지경으로 만드냐. 그리고 실제 이렇게 성격이 이질어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포악해진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나쁜 짓밖에 할 게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군데군데에서 범죄 요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저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일단 러우 전쟁에 파병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북한이 이거 숨겼어요. 숨겼다가 결국은 사상자가 많아지고 전사자 많아져 가지고 뭐 6천 명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숫자가 많이 나가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본인의 업적이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러우 전쟁 파병됐던 사람들의 뭐 이게 전시관도 만들고 뭐 이 자기네 업적화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북한 사람들이 해외 노동 파견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이미 전부터. 근데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내부에서는 같이 짤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영상 실제 전투 상황을 그 러시아 사람들도 찍었을 거고 군인들도 찍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일하러 갔다가 이게 우리 인민군들이 용감하게 싸웠다는데, 그러니까 그 실제 전투 상황의 짤을 다 보는 거죠, 영상을. 그게 아니잖아요. 무리 죽음 개 죽음 당한 거예요. 이걸 북한에 가지고 와서 유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된 유가족들은 당연히 뭐 분개하죠. 이게 뭐냐. 뭐 개죽음 당하러 가면 그게 너무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대북 소식통 쪽에서도 들려오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보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실제 영상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번에 다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북한군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호랑이와 같은 그 뭐지 기세로 막 싸워서 뭐 영웅적으로 어쨌다 하면서 이게 히어로로 만들어 놨는데 이 개죽음 당한 영상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그걸로 인해서 영상 출처를 캐고 뭐 하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북한도 요즘에는 그 메모리 이런 것도 뭐 USB뿐이 아니라 SD 카드 같은 거 북한은 그저 USB보다 SD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작기 때문에 미니 SD 카드 이런 데다 영상 담아 갖고 와서 이제 그거를 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국 드라마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북한군이 전쟁터에서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내부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완전히 그거는 뭐 일단 우리 사회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런 것들이. 뭐 당장 또 뭐 광화문에서 무슨 촛불 지휘라도 뭐하다 할 텐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가슴 아픈 거는 직접적으로는 유가족들이죠. 예. 유가족들이 그 뭐 자기 아들이 이렇게 개죽음 당했는데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은 편파가 많은 거죠. 그렇게 많이 죽어온 전사한 파병된 전사들도 김정은이 또 거기다 또 랭크를 매겨가지고 그다음에 뭐 평양에 거주시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웅도 여러 가지란 말이죠. 영웅도 여러 가지 영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평양에 거주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방에 그냥 냅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전제품들 100% 받은 사람도 있고, 막 이게 천태망상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일률적으로 이제는 중앙집권제라고 해서 중앙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풀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북한은 이 지방자치제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번에 예를 들면 우리 뭐 한경북도에서 몇 명 있다 유가족이 몇 명 있다 그러면 한경북도 당위원회 너네가 알아서 가네들한테 해줘라. 그러면 각 도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잠재력에 의해 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주는 공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유가족들도 가슴 아프고 동시에 그 일반 주민들도 갔죠. 일단 북한 주민들도 이미 좀 갔대요. 옛날에는 그 군인들 보게 되면은 뭐 정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들비들해가지고 뼈에 가죽만 씌운 상태로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보면 자기 아들 생각나서 불쌍하다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야, 이게 언제까지 이게 기한 우리 자식들이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뭐 이게 상당히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술과 싸움박질로 세월을 보내는 모습이 북한 당국에게는 왜 살벌한 경고처럼 느껴질까요? 그거는 일단 그게 알고 모르게 지금 김정은이가 예전하고 다른 북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하고 다르다. 내가 하는 건 좀 다르다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뭐 바꾸는 척 해가지고 이 조선장 TV에서 말하면 우리 뉴스 같은 것도 예전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소식은 안 전했는데 최근에 그것도 전하고 뭐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눈 감고 아웅이에요.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살인 사건이라는 이런 거를 우리처럼 타이트하게 다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대 군인들 군에 갔다가 우리처럼 뭐 2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예, 북한은 이자처럼 5년,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목속이 됐다가 돌아온 거예요. 사회생활 경험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뭐 지식도 없고 하니까 취직도 제대로, 뭐 일단 북한은 본인이 마음대로 가고 싶다는데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 군인들은 또 오게 되면 또 무리 배치라고 해서 또 집체적으로 농장에 보내게 돼, 광산에 보내고 막 이러니까 좀 불쌍한 거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도시에 돌아온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범죄 조직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강도단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게 도시 외곽에 나가서 자전거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뭔가로 때려가지고 자전거 뺏고 물건 뺏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범죄가 돼가는 거죠. 군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나요? 막 쿠데타까지는 아니지만 군인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는 일단 이게 선군 정치의 국가거든요.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군인들이 군복을 자기네 호랑이 가죽이다 뭐 이래 하면서 뭐 정횡무진하면서 그냥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당시. 그 시기가 가장 많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연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배가 불러야 그걸 안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계속,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밤에 되면은 지침해서 딱 지침 구령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가지고 몇 명씩 무리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 개인집 들어가서 막 그냥 강도질하고, 예, 거기다 뭐 그래다 뭐 아녀자들도 뭐지 겁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직까지도 많다는 거죠. 한국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 뭐 절대 다수 탈북민들 그렇죠.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었으면 왔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역시 북성교포 출신이라서 일본에 부모 형제님, 뭐 형제는 없지만은 뭐 일가 친척들도 좀 계시고 해서 북한에 간 다음도 계속 교류가 있고, 좀 특정적인 사항이지만은 돈도 보내주고 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고난의 행군도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도 뭐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고 넘길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아시잖아요. 납치자 문제를 놓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에 사는 친인척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살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속수무책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뭐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은 이게 한국 TV를 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흥미거리로 그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TV에서 어느 날 SB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SBS 3일인가 뭔가 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게 한옥정 씨라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분인데 탈북민 여성분이 달래 음악단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런 밴드를 만들어갖고 북한 아가씨들 몇 명이 한국에서 이렇게 연습생 활동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쟤네들이 어떻게 갔을까? 뭐 이런 거. 결국은 그다음에 뭐 전국 노래자랑을 보는데 송혜 선생님이 어떤 아가씨가 와서 노래 독창을 하는데 보니까 그 노래 끝난 다음에 야 나도 북에서 왔다. 넌 북에 누가 있냐? 하니까 어머니하고 언니가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탈북민들 그 모습을 자꾸 보게 되니까 아니 저렇게 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야 이거 그 과정에 뭐 탈북을 어디서 했다는 걸 루트도 알게 되고 해서 그래서 그다음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대로 있다간 가족을 유지 못하겠다.
당시 저는 뭐 아들들이 하나는 대학 졸업하고 하나는 또 대학 다니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탈북을 하게 된 거죠. 남한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던 작가님조차도 한국에 처음 와서 충격을 받은 순간이 있었나요? 북한하고의 차이는 북에 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저뿐이 아니라 많은 그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 좀 실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 막 이게 천태만상이지만은 대체 저도 그렇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은 어마무시하게 멋있어요.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그게 보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베이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여기 왔다가 처음에 와서 집을 그런 데서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주는데 그것도 후에 그 한국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그걸 차차 뉘우치는데 아니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아?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거기 가장 아 이게 드라마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와서 뭐 TV 보면서 어디까지나 드라마야 뭐 이런 대사도 듣게 되고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임대 아파트라도 그 좁은 임대 아파트라도 아늑함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온수난방이 왕왕 그 예, 온돌이 따뜻하고 겨울에 그다음에 또 가장 그 충격받았던 거는 더운 물이 나온다는 수돗물도 계속 나오고 더운 물이 나온다는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 항시 처음부터 여기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그러면은 집에서 온수가 나오고 수돗물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시간제로 그나마 그래도 저도 일단은 도소재지에 살았단 말이죠.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인천이나 뭐 부산이나 뭐 광주나 이런 데서 살았는 큰 그 뭐 몇십만 되는 그 인구가 사는 곳에 살았는데도 수돗물이 시간제로 나온 거예요. 아파트도 그냥 만만치 않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간부들만 산다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물 때문에 그 결국은 이게 2000년대 점점 가면서 북한이 물 부족 때문에 우물을 파서 우물물을 길어먹는 그다음엔 좀 돈 좀 있기 때문에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차. 예. 북한의 소방차가 그때 당시 화재 나게 되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팔아먹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소방차 한 대 가서 소방서에 가서 그 소방차 운전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물 좀 실어다 달라.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그다음에 이 뭐지? 그 호스를 갖다 우리 아파트 3층인데 3층까지 호스를 올려가지고 그 소방차니까 사다리가 다 있잖아요. 그 소방원이 이 호스를 들고 사다리 차 타고 미 이렇게 올라가지고 3층에 호스 대고 그다음 북한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안에 그 부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탱크를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특징이에요. 탱크가 클수록 물을 많이 저장해 두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에서 그 물을 산 물을 거기다 다 담아 놓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뭐 바켓이네 소랭이네 모든 거 거기다가 다 물 받아 놓고 막 이러면서 살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뭐하고 해도 그 기초적인 물을 못 풀어줘 가지고 한이 맺힌 거예요. 예.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풀리니까 정말 가장 인상적인 게 좋았던 게 뭐냐 이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온수가 안 나왔던 건가요? 없어요. 군변나지. 그래서 그나마 좀 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무동력 보일러식이래. 북한은 또 이게 연료가 우리처럼 가스가 아니라 연탄을 떼잖아요. 절대다수가 우리 달동네 분들처럼. 그러니까 연탄을 떼는데 연탄 위에다가 이게 철통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물을 담아두면 그 물이 끓어가지고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증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그 밤바닥에다 돌려가지고 극부적인 연탄 온도를 가지고는 따뜻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변수도 써보고 했는데 없어요. 온수 나오는 게 북한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한국의 진짜 실체는 어떻게 달랐나요? 긍정적으로 보니까 제일 인상에 남는 게 제가 2008년에 왔는데 버스를 tas어요. 근데 그 앞에 아가씨가 그 버스 그 이게 삑하고 대는 데 있잖아요. 이게 거기다 엉덩이를 삑 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서. 근데 삑 소리가 나 들어가니까 아니 그때 당시 그 교통카드라는 게 카드도 있었지만 요만한 그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걸 그렇게 들고 다닌 때였거든요. 그걸 가서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그걸 충전해서 그다음에 이걸 삑대고 하는데 엉덩이를 삑대니까 저 아가씨 엉덩이는 어떻게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라고 생각. 야 그런 것도 신기했고
아무튼 간에 뭐 아무리 북한에서 잘 살았다 뭐 한다 하지만은 뭐 제가 그 북한에서 살던 그 수준을 보게 되면은 뭐 한국의 일반 가정 수준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그냥 생소했고, 근데 저 같은 건 또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에 갔잖아요. 이 가장 충격이라가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시의 어느 임대 아파트에 배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일단은 집이 생긴 다음에 맨 처음에 뛰어가서 갔던 곳이 롯데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그 추억을 찾은 것 같은,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이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살짝 살면서 보니까 뭐 사회 양극화, 네, 이것이 좀 많이 이 편파적이면서 뭐 일단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 좀 너무 좀 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예, 뭐 서로 이게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안겨서, 뭐 그다음에 뭐 대학원에서 공부도 해보고 해서 차츰차츰 한국 사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단 역시 북에서도 사기를 맞았지만 한국에서도 사기를 맞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죠.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아, 감사하다고 느낀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많죠. 처음에 와서 그 복지, 그러니까 복지제도라는 거 북한에 없잖아요. 예, 일단 복지라고 표현을 하고, 북한은 당의 은혜, 항상 뭔가 받아 안고 뭐 받든 큰 거든 작은 거든 받아 안게 되면 이게 당의 은혜고 김일성, 김정일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처음에 왔을 때 그 뭐지 기초수급을 줘요. 6개월간.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 아파트 받았다. 아, 이건 임대 아파트로 해서 국가가 빌려주는, 아, 그 북한하고 같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임대를 얼마 물어야 된다. 우리 돈 없는데 하나원에서 나올 때 뭐 300만 원인가를 줘요. 근데 거기서 뭐 브로커비 한 200만 원 떼지면 100만 원 갖고 일단 좀 막막해. 일단 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 한 봉지 얼마인지도 모를 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동사무소에 가서 처음에 나와서 하나원 나와서 동사무소에 설명을 해줘요. 6개월 동안 기초수급자입니다. 뭐 해가지고 뭐 복지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막 그래서 아마 그 복지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봐가지고 상당히 그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어느 쪽이 사회주의야?'라는 생각에, 북한이 일단 무상치료 무료교육이라고 해서 뭐 1천 원 안 낸다고 이렇게 개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한국에서가 더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살펴 주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제가 암 투병해 가지고 그다음에 병원에 다닐 때도 암 환자들에게 상당수도 많은 그 혜택을 주셔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좀 고마움을 많이 감수하고 있죠.